6장 Search and Unemployment입니다. 6장에서는 이제 노동시장 관련해서 구직 활동,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한 이야기, 노동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서는 대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어떤 데이터를 노동시장과 관련한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가지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6장을 우리가 스터디하는 이유는 사실상 노동시장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frictions라고 하는 거예요. 마찰입니다. 마찰. 예, 서치 frictions가 바로 이제 노동시장의 마찰, 탐색 마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 그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일종의 이제 frictions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friction은 그 거래가 이루어지는 당사자들 사이에 굉장히 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집을 사고 팔거나 혹은 뭐 전세든 월세든 매매 계약이든 이러한 계약을 체결할 때 뭐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집을 팔거나 사거나 하는 경우에 집을 파는 사람은 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고요. 원하는 가격에 이제 집을 부동산에 이렇게 맡겨두면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을 보러 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제가 만약에 집이 있고 집을 팔겠다고 한다면 제 집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매매 계약을 하는 건데 그 기간이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높은 가격으로 집을 뭐 내놓지 않는 이상 뭐 적당한 가격의 집을 만약에 내놓는다고 한다면 팔기로 한다면 뭐 제 생각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은 받습니다만 뭐 여하튼 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뭐 몇 주가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심지어는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까지 기다려서 뭐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겠죠.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시장에서도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잡 서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소요가 돼요. 어플라이 하고 저쪽에서 뭐 서류 심사 뭐 레주메 좀 보고 뭐 마음에 들면 이제 인터뷰 일정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뷰하고 나서 뭐 보통은 한 번 인터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두 번 인터뷰하는 경우도 뭐 더러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두 번째 인터뷰 또 날짜를 잡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인터뷰 날짜까지 시간이 뭐 어플라이하고 두 번째 인터뷰 잡을 때까지 시간을 얼추 이렇게 따져보면 한 3주, 심지어는 뭐 한 5주, 6주까지 걸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 서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건 당연한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리크루팅을 하려고 하는 기업 측면에서도 같은 그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뽑을 수 없겠죠. 우리도 아무나 우리가 잡을 얻으려고 할 때도 아무 직장이나 어플라이 하지 않는 것처럼 리크루팅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아무나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스크리닝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또 추려서 풀을 만들고 또 다시 뭐 인터뷰를 하고 그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이제 search frictions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만나서 즉각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 그런 시장은 노동시장이 이제 그러한 특징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search friction을 노동시장에 도입하는 것은 이제는 뭐 매우 당연한 거고요. 노동시장을 그냥 이제는 그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는 연구들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데 그러한 방식은 노동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여러 시장들을 동시에 거시경제학에서 동시에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노동시장도 있고 예를 들면 자본시장도 있고 뭐 여러 시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자본시장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는 그냥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예, 임금과 고용이 결정이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정말 보고 싶다면 그럼 이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에 의해서 임금과 고용이 결정된다고 하기에는 지나친 단순화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서치 프릭션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등장하는 모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서치 모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매칭 모형입니다. 서치 모형과 매칭 모형은 조금 달라요. 매칭 모형과 서치 모형을 우리가 6장에서 보도록 할 텐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매칭 모형을 만든 경제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피터 다이아몬드하고 데일 모르튼슨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 피사리디스 이제 세 사람의 경제학자가 2010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하는 전공 분야여서 언제 노벨상 받았는지 이제 얼추 기억을 합니다. 10년쯤 전에 그렇게 먼 과거는 아니죠. 10년쯤 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분들의 이제 공로는 매칭 모형,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경쟁적인 환경에서 노동 서비스가 거래가 되지 않잖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모형화하고 이론을 발전시킨 이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서치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적 파레토 옵티멀한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프릭션이 존재하게 되면 대체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또 시장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서치 프릭션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찾는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미러 이미지죠.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다른 한쪽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에서도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서치 프릭션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가 데이터를 몇 가지 볼 텐데 실업률 데이터를 잠깐 보고 그 다음에 vacancy rate는 전에도 잠깐 봤었는데 자 이것은 뭐 오프닝입니다. 실제로 이제 구인자 수 기업들이 몇 명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가는 사실 그 회사의 빈 책상의 개수이겠죠. 그렇죠? 빈 책상이 몇 개 비었는지 혹은 뭐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시면 좋은 데 취업하실수록 그 여러분의 그 스페이스가 보장이 되잖아요. 큐빅 같은 스페이스가 보장이 될 텐데 좋은 직장일수록 그게 이제 큐빅이 하나의 베이컨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오피스 스페이스를 하나의 이제 베이컨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바로 이제 구인자 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경제활동 참가율, participation rate는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뭐 앞에 붙이면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지표는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걸 고용률이라고 부르죠. 이 지표들을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6장 후반부에서는 두 가지 모형 말씀드렸던 이제 서치 모형과 매칭 모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형은 one-sided search 모형인데 이게 one-sided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그 서치 프릭션은 양쪽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 서치를 하는 사람과 리크루팅을 하는 기업 모두 이제 프릭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마찰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one-sided search 모형은 기업 사이드는 우리가 보지 않고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만 이제 프릭션을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one-sided search 모형에서는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잡 서치를 하게 되면 잡 오퍼가 오는데 그 잡 오퍼는 그냥 이렇게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듯이 그냥 웨이지 오프가 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one-sided search 모형에서는 이제 기업을 우리가 보지 않고요. 보시면 여기에서는 주로 실업자들이 그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 혹은 뭐 unemployed person 실업자들이 잡 서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어떤 기업과 만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잡 서치를 하게 되면 일종의 이제 확률로부터 확률이 주어져 있고 그 확률에 따라서 잡 오퍼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 오퍼가 오면 여러 개의 웨이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잡 오퍼가 오는데 뭐 임금이 낮은 어떤 잡 오퍼가 올 수도 있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이 웨이지 잡 오퍼가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개가 동시에 오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를 테이크해서 일을 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걸 턴다운하고 다시 잡 서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사 결정을 우리가 원 사이드 서치 모형에서 볼 것이고 두 번째 투 사이드 서치 모형에서는 마찬가지로 two-side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잡 서치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리크루팅을 하는 기업이 둘 다 존재하는 모형이에요. 바로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들의 이제 이론이 바로 매칭 모형이고요. 이건 그냥 two-sided search 모형이라고 불러도 괜찮고 이건 그냥 매칭 모형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줄여서 매칭 모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섹션에서 두 번째 모형인 매칭 모형에서는 이제 기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를 먼저 한번 보시죠. 간단한 이번 6장의 개요고요. 첫 번째는 레이버 마켓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원 사이디드 서치 모형을 보고요. 세 번째로 투 사이디드 서치 모형 뭐 그냥 매칭 모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러 가지 이제 레이버 마켓 노동시장과 관련한 정책들을 볼 텐데 뭐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 관련된 정책들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실업급여 UI benefit이라고 하는 것은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입니다. 실업급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인슈런스 베네핏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곡선 가지고는 우리가 앞서 5장, 4장, 5장에서 봤던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곡선을 가지고는 실업급여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업급여의 효과를 보는 게 쉽지 않고요. 실업급여의 효과를 여기에서는 우리가 매칭 모형을 사용을 해서 실업급여가 늘어날 때,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이런 얘기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생산성 증가의 효과. 앞서 우리는 이제 기업 측면에서의 총 요소 생산성 변화를 5장에서 살펴봤는데 비슷한 스토리를 여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칭 이피션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매칭 이피션시는 매칭의 효율성 이런 뜻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제가 좀 설명드리기에는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해서 이건 그때 가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릭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노동시장에 프릭션이 존재한다는 것은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잡 오퍼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요인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잡 서치를 하는데 예를 들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실업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잡 서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실업을 사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frictional unemployment라고 불러요. 마찰적 실업입니다. frictional unemployment예요. 그래서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도 보통 이제 경기가 리세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대체적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업률은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잡을 찾는 사람들과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기업들 사이에 어떤 비대칭, 정보의 비대칭, 내가 나한테 맞는 일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고 그걸 서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스토리가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실업의 문제, 그 다음에 웨이지
구직 활동의 결과로 job offer를 받게 될 때, 이제 고용의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을 내가 accept 할 것인지 아니면 turn down 하고 다시 잡 서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노동시장과 관련된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모형으로 넘어가죠.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는 레이버 포스인데요. 우선 경제 전체의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15세 이상 인구에 한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세 미만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15세 이상 인구에 한해서, 그 다음에 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군인이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또 혹은 이제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우선 레이버 포스는 바로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의 합으로 정의를 하고요.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실업률은 바로 실업자들을 경제활동 인구로 나눈 비율이죠. 실업자의 수를 이제 경제활동 인구, 레이버 포스로 나눈 것이고요. 저는 그 경제활동 인구를 경활 뭐 이렇게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네. 비경제활동 인구도 비경활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줄임말을 쓸 때도 있는데 대체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는 줄임말을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participation rate이고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분모에는 working age population 15세 이상 인구가 들어가고요. 그냥 편의상 인구라고 쓰겠습니다. 자,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가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일을 하거나 잡 서치를 하는 사람들, 그 실업자들의 수 비율이 바로 경제활동 참가율이 되고요. 고용률은 그 중에서도 취업자만 보는 것입니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이제 취업자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대비 실업자, 분모가 다르다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실업률 데이터를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 IMF 경제 위기와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 위기 기간 동안 이제 실업률이 상승했던 적이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도 실업률이 이제 그렇게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실업률이 4%를 넘어섰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은 뭐 높지 않은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 간 비교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make sense 하지 않아요. 국가 간 비교는 정말 넌센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이제 히스토리와 비교하는 것이죠. 뭐 필요할 때 국가 간 비교를 할 수 있는데 뭐 애플과 오렌지를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오늘의 애플과 10년 전의 애플을 비교해야지. 지금 애플과 지금의 오렌지를 비교하는 건 사실 넌센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지난 글로벌 금융 위기와 비교했을 때만큼은 이제 실업률이 아직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죠. 왜 그랬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뭐 제가 뭐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진 못하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여드릴 텐데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부는 취업자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실업자들이고 일부는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지금 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면 이게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U의 비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버 포스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이 바로 실업률인데 U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러니까 레이버 포스 사이즈는 일정한 상태에서 실업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해요.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분모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할 거예요.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카테고리 E에서 카테고리 U로 넘어가면 당연히 예, 전체 사이즈는 레이버 포스 사이즈는 변하지 않았는데 U 카테고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많아질 테니까 당연히 실업률은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하나 가능성은 뭐냐면 만약에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다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혹은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을 그만두고 카테고리 U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카테고리 O로 갈 수도 있어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에서 바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바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레이버 포스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2가 줄어들었으니까 바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도 실업률은 상승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2에서 5로 넘어가는 경우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직 활동을 이렇게 하다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지금처럼 상당히 심각한 리세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좋지 않다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날 수 있어요. 구직 단념자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부르는 표현도 있습니다. discouraged workers라고 부르는데요.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일 레이버 포스 사이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굉장히 쉬워지지만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혼재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E와 U에 있던 사람들 중에 E에 있던 사람들 일부가 이렇게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나가 버려서 레이어 폴 사이즈가 줄어들거나 또는 구직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이제 뭐 예를 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이 완전히 다 소진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해도 실업급여를 이제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잖아요. 제한 기간이 있으니까 수급 기간이 끝나버리면 그럼 이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레이버 폴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고 실업자 숫자도 줄어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여기에서도 나타났었을 수도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서도 나타났었을 수 있고 지금 이 기간에도 나타났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과 GDP 사이의 이제 관계를 제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 경기 변동분만 제가 뽑아냈습니다. Deviations from trend라고 하면 이제 경기 변동분, 비즈니스 사이클을 경기 변동분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GDP가 이렇게 fluctuate 할 때 실업률도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대체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기기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실업률이 붉은색입니다. 실업률이 상승하고 GDP는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간들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비교적 그러한 패턴이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2020년 들어서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국면이죠. 그다음에 실업률은 뭐 변동폭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업률이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실업률의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E에 있던 사람들이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가고 혹은 U에 있던 사람들이 또 비경제활동 인구로 빠져나가면 레이버 포스 사이즈 자체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U도 줄어드니까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실업률인데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레이버 포스 사이즈로 나눈 건데요. 자, 만일 다수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U 카테고리로 들어왔어요. U 카테고리로 들어서 U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U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렇다는 뜻이 아니고 U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또 U를 떠났어요.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U는 일정하거나 줄어들 수 있겠죠. U가 좀 줄어들었어요.
뭐 조금 늘었다고 생각해도 괜찮은데 뭐 조금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어, 취업자들 중에 일부가 유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유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가버린 상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E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가고 U에서도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간다면 레이버 폴 사이즈 자체도 이렇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업률의 방향은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보시면 어떤 현상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2000년 초 이후에 이렇게 보시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비교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상승했어요. 63% 넘었었는데 이제 요 피크는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피크가 왜 2019년에 나타난 피크인데 이건 제가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 피크가 왜 나타났는지. 그 이후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하락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했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예.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에서든 실업자에서든 그러니까 E에서 빠져나갔든 U에서 빠져나갔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높은 점에서부터 64%죠. 그다음에 가장 낮은 점 생각해 보면 62%보다 낮으니까 심하게 표현하면 3%포인트까지 이제 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포인트 떨어졌던 시기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몇 개월 사이에 이건 지금 한 6개월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3%포인트 변했던 시기는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경제활동 참가율 데이터를 여러분 보시면 6개월 사이에 3%포인트 변했던 시기는 없습니다. 데이터에서요. 비교적 최근에 노동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비교해 볼 텐데요. 왼쪽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그래서 이쪽이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남성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이 여성이에요. 이게 바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에요. 그래서 이 왼쪽 축으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0년대 초에 50%가 채 되지 않았는데 계속 상승해서 이제는 2020년 들어서는 이제 53%에서 거의 55%까지 상승했다가 이제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리세션으로 인해서 크게 하락하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하락했고, 자, 이쪽은 남성입니다. 오른쪽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대체로 한 70% 정도 넘었었는데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크게 하락했어요. 그 패턴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하락은 붉은색이 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 뭐 지지난달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최근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근에는 가장 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보다 더 많이 떨어졌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의 경기 변동분과 이제 GDP의 경기 변동분을 한번 비교해 본 그림인데요. 최근에 뭐 리세션 정도를 아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던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GDP 푸른색이고 경제활동 참가율 뭐 여성 남성 다 합친 거예요. 경기 변동분입니다. Percentage deviations from trend는 이제 경기 변동분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제거해서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레이버 폴스 파티시페이션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이제 어떤 추세가 이렇게 있잖아요.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볼 텐데 마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이런 추세가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추세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 이런 추세가 보입니다. 이런 추세가 이렇게 보이죠. 이 추세를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즉 제거하고 남은 변동분만 그림을 그려본 건데 GDP랑 비교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9페이지의 슬라이드 9페이지의 그림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그 다음에 GDP 크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실업률 그림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명쾌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GDP와 실업률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긴밀하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실업률이 물론 상승했지만 GDP가 떨어지는 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게 실업률이 크게 상승한 것 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그 노동시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더 좋은 정보라고 한다면 레이버 포스 파티시페이션 레이트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기 침체 과정에서 고용 혹은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노동시장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굉장히 큰 비중을 큰 비중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사실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 리세션 국면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이제 고용률을 같이 한번 그려본 건데요. 자, 고용률은 어떤 지표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자 숫자를 15세 이상 인구, populatio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opulation으로 나눈 것이고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중에서 실업자들을 뺀 것, 실업자들까지 포함한 것이죠. 그래서 고용률은 사실상 이제 실업자들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실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둘이 긴밀하게 같이 움직인다면 사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실업자 숫자라든가 그러니까 실업이라고 하는 지표는 경기 변동 과정에서 그렇게 유용한, 그러니까 굉장히 유스풀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기간, 지금 여기 이제 IMF 경제 위기 기간 이후에 이제 그 고용 데이터가 그 통계 뭐죠? 그 통계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져서 사실은 90년대 말부터 공표가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조금 이런 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보시면 고용률 이렇게 이건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률도 똑같이 하락해요. 그래서 사실상 실업률의 변화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진 않죠. 고용률의 감소가 더 크게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 두 그림을 따라가면서 보시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경기 변동 과정을 잘 설명하지 못할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가장 최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이렇게 크게 하락해서 이렇게 변했는데 고용률도 매우 비슷한 패턴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고용률은 상승하고 다시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이 둘의 차이가 실업이라고 하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인데 이 두 변수가 매우 긴밀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면 사실 실업은 말씀드렸듯이 경기 변동 과정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실업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 자체가 이제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만 카테고라이즈 하기 때문에 실업이라고 하는 그 범주는요. 어떤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정의하냐면 지난 4주 동안 그러니까 지금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난 4주죠. 설문조사 기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해야 되고요.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잡 오퍼가 왔을 때 일을 할 용의가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실업자라고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할 의향이 있는데 지난 4주 동안 만약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우리가 실업자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자체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긴 하지만 컨텍스트에 따라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미국 데이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더 좋다, 더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노동시장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실업률의 상승이 어마어마했고요. 전에도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실업률이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 밑으로 떨어졌고요.
경기 변동 보시면 실업률은 한국과 달리 한국 데이터와 달리 미국 데이터는 거의 미러 이미지예요. 그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물에 비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쪽은 이쪽과 이렇게 반 잘라 보면요. 위쪽이 GDP고 아래쪽이 실업률인데 거꾸로 찍어 놓은 것과 같은 좀 이거 뭐라 그래 데칼코마니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 데칼코마니 같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경제 위기도 매우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실업률 크게 상승했고 GDP 크게 감소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변동 데이터고요. 경제활동 참가율 그림 보시면 마찬가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한국 데이터에서는 3%포인트 이상 하락했고요. 보시면 미국 데이터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졌습니다. 대충 보시면 이거 60%라고 하고요. 60% 조금 더 넘고 63% 조금 더 높으니까 이것도 대략 3%포인트 언저리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미국도 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경제 전반에 미친 충격의 크기는 사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국가별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더 낫고 우리가 더 못하고 이런 비교가 사실 메이크 센스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만 보면 사실 똑같이 떨어진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지표를 보고 우리가 더 잘했다, 저 지표를 보면 우리가 더 못했다, 뭐 이 지표를 보면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요. 여성과 남성의 그림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이 여성이고요. 그래서 왼쪽 축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남성, 그 다음에 오른쪽 축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비슷하죠. 네, 대체로 비슷합니다. 뭐 지난 50년, 70년 동안 미국 경제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뭐 지속적으로 상승했고요. 30% 언저리에서 지금은 이제 60%까지 상승해서 최근에 떨어졌고, 재미있는 것은 사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왜 상승했는가는 사실 노동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였었고 많은 사람들이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다른 재미있는 스터디가 그 반대예요. 왜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가? 네. 이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최근 경기 침체 기간 동안 하락했습니다. 뭐 비슷한 스토리죠. 네. 보시면 GDP 하락과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 정말 이노멀스합니다. 엄청난 하락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대체로 경제활동 참가율과 GDP 사이의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국면에서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어요. 대체로 그렇다는 뜻이고요. 실제로 두 변수 사이에 경기 변동분을 뽑아내서 두 변수 사이에 상관 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면 대체로 0.5보다 큰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positive correlation이 있다, 혹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경기 변동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프로시클리컬하다, 경기 순행적이다 이런 표현도 쓴다는 얘기를 전에 했었습니다. 자, 이제 똑같은 그림을 앞서 한국 데이터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보시면 파란색이 경제활동 참가율이고요. 붉은색이 고용률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파퓰레이션 중에서 레이버 포스, 취업자들과 실업자들의 수를 합친 것이고요. 고용률은 실업자들은 빼고 취업자들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차이가 실업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차이가 바로 실업입니다. 보시면 한국 데이터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었어요. 한번 비교해 보시죠. 몇 페이지였냐면 10페이지에서 위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한국 데이터입니다. 아래쪽에 고용률 사이의 관계를 보시면 두 변수가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실업인데,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 사실 경기 변동 과정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없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경기 변동 과정에서 실업으로부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 데이터는 사실 그렇지 않죠. 예, 경제활동 참가율은 비교적 스무드하게 움직이고요. 매우 이걸 이제 우리가 low frequency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스무드한 좀 큰 큰 이런 frequency를 갖는 경우에 여러분 뭐 우리가 지진 이런 거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파동이 같이 오잖아요.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low frequency와 high frequency가 같이 와요. 이런 진동도 오고 그다음에 이런 진동도 같이 오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이제 진동을 low frequency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의 진동은 이제 high frequency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low frequency예요. 매우 스무드한 이런 트렌드를 갖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고용률은 훨씬 더 변화의 폭이 큽니다. 비교적 high frequency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실업이 확 증가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실업이 그렇게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언제가 리세션이었고 언제가 붐이었는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때가 붐이었겠죠. 그리고 이때가 리세션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또 리세션이었을 거예요. 바로 이때가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고용률이 확 떨어지죠. 자, 그런데 보시면 최근 들어서 경제활동 참가율 떨어졌고요. 고용률 떨어졌는데 고용률이 훨씬 더 많이 떨어졌어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만큼 떨어질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 레이버 폴 사이즈예요. 레이버 폴 사이즈가 이만큼 줄어들 때 분모가 똑같으니까 분자만 봐도 괜찮아요. 분모가 파퓰레이션으로 똑같으니까 고용은 더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고용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고용이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고용은 더 많이 줄어든 거예요. 레이버 폴스가 이만큼 줄어들 때 고용은 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업은 그만큼 늘어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플럭추에이션 변화의 정도가 두 변수가 서로 다르다면 그 변수의 차이로부터 우리가 언제 실업이 변하는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데 미국 데이터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데이터에서는 이 두 변수가 경제활동 참가율과 고용률이 비교적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실업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가 리세션이었고 언제가 붐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이제 쉽지 않다는 뜻이죠. 매우 다른 그림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레이버 마켓 팩트와 관련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요 부분까지 하고 모형 전에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일자리의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기가 과열되거나 경기 호황 국면에서 붐일 때 기업들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빈 일자리, vacancy rate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리세션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전보다 더 적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해고해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컨디션이 나빠져서 레이오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비교적 vacancy rate이 낮아지겠죠. 기업들은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을 하게 되는데 대체로 job vacancy를 신규 구인 job vacancy를 이제 통해서 새로운 근로자들을 채용을 합니다. vacancy rate는 이렇게 보통 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V가 새로운 일자리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신규 구인자 수입니다. 그래서 신규 구인자 수를 이제 뭐로 나누냐면 신규 구인자 수와 기존에 이제 일하고 있는 취업자들의 수를 합친 걸로 나누어서 vacancy rate를 정의를 해요.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러한 지표를 잘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되어 있는 데이터도 하나 있는데 워크넷 데이터라고 해서 하나 있는데요. 그렇게 대표성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사용하기는 하는데 제 생각에는 좀 대표성이 약해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데이터는 아닌데
정말 좋은 데이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노동경제학을 이렇게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한국에서 예전부터 노동경제학 하셨던 분들은 그 주로 이제 그 노동조합이라 뭐 레이버 유니온이라든가 뭐 그 컬렉티브 바게닝 이런 이제 네, 이런 이슈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이제 노동경제학을 하셨고 거시경제학 컨텍스트에서 고용이라든가 어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거시 노동 이걸 이제 매크로 레이버라고 부르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한 어떤 데이터도 비교적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했을 때 좀 풍부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제 연구자들의 관심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대체로 실업률과 vacancy rate 사이에는 이제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에 들어가게 되면 대체로 실업률은 상승하고요. 리세션에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vacancy rate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 부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하나가 상승할 때 하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vacancy rate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기 순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붐일 때는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고 리세션 상황일 때는 있는 직원들도 레이오프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채용이 줄어들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제 미국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푸른색이 실업률이고요. 붉은색이 job openings rate라고 하는데 그냥 뭐 여러분 vacanc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이후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대체로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할 때 이때가 이제 리세션이었겠죠. 리세션 기간에 실업률은 상승하고 신규 구인자 수를 이제 지수화한 비율인데 여하튼 vacancy rate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반대로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극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은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vacancy rate는 떨어지고 최근 들어서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vacancy rate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팬데믹 상태에서 미국 경제의 job opening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실업자 숫자는 크게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을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베버리지 커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버리지 커브는 지금 우리가 조금 봤던 그림을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 그림을 이제 가로축에는 실업률, 세로축에는 vacancy rate, job opening입니다. 이 두 개의 축에 이제 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이 데이터가 관찰이 됩니다. 실업률의 데이터 우리가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job opening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한 점이 어떤 점이냐면 예컨대 뭐 2010년 요점쯤 될 거예요. 뭐 2010년 뭐 예를 들면 뭐 1월 데이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요점은요. 실업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시점이니까 아마도 2020년 한 3월쯤이 되겠죠. 3월 혹은 4월쯤의 데이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 4월에 실업률은 14%를 넘었고 그때 당시 job opening은 대략 한 3.8% 정도 됐다. 그래서 아마도 이쯤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요점이겠죠. 요점. 요점 실업률 14%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그때의 job opening은 한 요쯤 되겠죠. 그 점을 이제 스케일러 플롯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어떻게 읽어갈 수 있냐면 2007년부터 다시 그렸는데요. 가로축 실업률, 세로축 job opening입니다. 자, 보시면 2007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해갈 거 아니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여기에서 출발을 해요. 이게 2007년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갑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들어가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데 바로 리세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왜 리세션이냐면 보시면 이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실업률은 상승하고 잡 오프닝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규 구인자 수는 점점점 감소하고 실업자 수는 확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리세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가면 어떤 상태일까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잡 오프닝은 늘어나는 상태니까 이제 붐으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2000년, 2010년 전후로 해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실업률이 떨어지고 잡 오프닝은 늘어나겠죠. 자, 앞에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실업률이 다시 떨어지고 잡 오프닝은 늘어나는 이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다가 지금 이제 여기에 이렇게 와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잡 오프닝은 그렇게 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실업률이 14% 이상 상승한 경우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느 정도 이 팬데믹 상황이 뭐 아주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으니까 아주 지금 뭐 다시 또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적응해서 일단 이제 뭐 생활 방식을 조금 바꾼다든가 이제 소셜 디스턴싱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어떻게 하면 방역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니까요. 실업률은 떨어지고 잡 오프닝도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 그림이 바로 베버리지 커브인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이제 시간이 다 훨씬 넘었으니까요. 예,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제가 다음 강의나 혹은 뭐 휴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그때 조금 잘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강의는 조금 적게 할게요. 초과한 시간을 감안해서 이제 뭐 조금 적게 하겠습니다. 이 베버리지 커브는 기본적으로 뭐와 뭐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냐면 실업률과 잡 오프닝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잡 오프닝을 우리가 앞서 베이컨시 레이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V라고 썼고 실업률 대문자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래서 V와 U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V와 U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을 가져요. 그러니까 부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하나가 상승하면 하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리세션 상황에서는 이 베버리지 커브가 이쪽 방향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붐이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자,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는 이제 하나의 커브가 베버리지 커브라고 할 수 있고 대체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V가 세로축, 가로축에 U를 쓴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게 바로 베버리지 커브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베버리지 커브가 2010년 전에는 이렇게 있다가 2010년 전에는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고 나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죠. 이동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쪽에 이렇게 머물고 있다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 보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또 어떤 방식으로 베이컨시와 언임플로이먼트 사이의 관계가 나타날지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베버리지 커브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것처럼 생기고 때에 따라서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고 혹은 또 안쪽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6장의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두 가지 모형을 순차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